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이 벅찬 소망과 부푼 기대감으로 출발했던 2015년 을미년이 이제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요즘 송년 모임이 한창이지요. 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또 지난 1년의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일 겁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을 회고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의 1년의 궤적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굵직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놀라는 역시 우유지 우유. 바삭하니까 요거트지. 사케는 아니 이 고소해. 두 번 구워 완벽한 아침. 포스트 그래놀라. 국물 요리 해볼까? 된장찌개, 사골곰탕 넣고 김치찌개, 사골곰탕 넣고 만두국. 사골곰탕 넣고 국물 요리엔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2016년형 QM3 탄생.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연비를 경험하라. Better and different QM3. 다 같이 한돈 하자. 집밥엔 손맛 한돈, 캠핑엔 불맛 한돈. 외식된 새맛 한돈, 연애엔 꿀맛 한돈. 집에서도 밖에서도 한돈, 한돈 하세요. 한돈. 지켜준다 했잖아요. 너도 지켜준다고 했잖아. 믿으라면서. 저도 믿었거든요. 마천국.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2015년 전라북도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광수 의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맡고 계시는 최훈 실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 논설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정상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담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을미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 예산이 반영돼 국제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두 차례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전북 연구개발 특구지정에 성공해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술과 기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지난 7월에는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백제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랐다. 올해 개통한 호남 KTX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소중한 인프라다. KTX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이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내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야권 신당 바람이 거셌다. 안철수 신당 등의 호남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중도에 낙마했다. 재임 시절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순창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인사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사법 처리돼 5점을 남겼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이 학부모를 불안하게 했는데 내년에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한 해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좀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달에 개통했던 그 호남 KTX 얘기를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상당히 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 기대가 컸었고요. 서대전 경유 문제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뭐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권에서 애를 쓰는 바람에 쓴 덕에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호남 KTX가 개통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있는 것인지 좀 전라북도가 발전의 덕을 좀 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훈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표를 말이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히 금년 4월 2일에 그 전라북도 특히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수건 사업이었던 이 호남 KTX가 개통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전북 도민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갈 때나 수도권에 있는 어떤 우리 국민들이 전북 지역에 올 때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1시간 한 8분에서 20분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아주 빨라졌다는 그것을 하나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 철도가 경부 축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좀 중심이 됐던 게 늦게나마 우리 호남 축에도 KTX 서비스가 누리게 됐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그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과 연결시켜 보면은 어떤 문화 관광 분야의 먼저 지역 경제 발전 효과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토탈 관광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갖다가 관광지를 묶는 그런 그 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KTX가 들어오면서 어떤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관광 그 KTX 정차역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 KTX 정차역이 있음으로써 기업 유치가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제가 그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고속철도역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어떤 그 거점 발전 효과가 지금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용객 증감 현황을 제가 한번 표로 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증감 현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 4월하고 11월과 금년 4월 개통해서 11월까지의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동기에 6,962명이었던 그 탑승객이 1,359명으로 약 49%가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익산역에서는 52%, 저음역에서는 29%, 전주역에서는 52%, 남원역에서는 58% 이렇게 증가했다는 지금 이 통계를 보고서라도 이 KTX의 그 효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수서발 KTX 개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서발 KTX 개통에 있어서 그 지금 호남선과 경부선은 증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보셨다시피 전주나 남원 쪽, 전라선 쪽도 굉장히 지금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편이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 정치권과 여기 의장님도 계시는데요. 같이 그 협력을 해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이 전라선 쪽으로 좀 증편되는 것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어찌됐건 그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그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KTX가 개통을 할 때 이런 긍정적인 효과 말고 이른바 그 빨대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 뭐랄까 경제력이 좀 큰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오히려 좀 그 전라북도의 자본이라든지 사람의 이동이 더 빈번해지는 이런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도 있었었는데요. 정상인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KTX가 그 개통됨으로써 편리성과 신속성이 많이 그 증가됐습니다만은 또 이게 빨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그 전라북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뭐 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병원 그 아까 병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쪽, 그다음에 이제 값싸고 질 좋은 어떤 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화점 뭐 서울에 있는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뭐 금융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수도권 그 집중 현상으로 더 가기 때문에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예. KTX가 개통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예. 긍정적인 효과는 좀 그 강점을 더 그 어떤 체계적인 연구도 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보완을 예. 하고 예. 좀 부정적인 측면은 또 그 체계적인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예. 보완을 해 나가면 예.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KTX역이 정차하는 특히 이제 호남선의 구간에 있는 그 익산이라든지 정읍 이쪽은 사실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요. 그 정차역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지역 발전을 상당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기대도 있고 한데 아직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기대만큼 좀 눈높이가 좀 안 와 있다고 할까요? 그런 조금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훈 실장께서 그 이용객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9%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전북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약 20%가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과연 전라북도에 와서 얼마나 먹고 자고 쓰고 사가고 하느냐, 이른바 지역경제 파급 효과, 그 측면에서 과연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 측면에 놓고 볼 때는 아직은 좀 미미하다. 특히 그 관광객들이 대부분 전남 여수랄지 전남 쪽으로 빠지는 문제가 전라북도는 좀 예.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랄지 또는 뭐 관광 숙박 이런 것들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확충이 좀 돼야 그래도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스라인 구축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미비하고 그래서 앞으로 숙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인프라랄지 홍보랄지 어떤 브랜드 향상 이런 측면에 신경을 써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관광객들이 전라북도에 묵고 쉬고 자고 놀고 뭐 사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누리과정 좀 얘기 좀 해보죠. 올해 그 어린이집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상당한 그 진통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 올해만 그치지 않고 내년에 오히려 더 극심한 그 갈등과 진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때문인데요. 이 김광수 소장님께 문제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더 심해질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미 뭐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청, 지방교육청의 예산의 80%가 중앙정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형태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인데 예. 이 돈이 근본적으로 그 중앙교육재정 교부금을 현행 교비율에서 한 5% 정도에서 한 25%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지방 각 17개 시도에 예. 광역시도의 지방교육청들이 거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그럴 정도의 상황에 와 있어요. 예. 누리과정 예산도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따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뭐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한 2조 1천억 정도 예측이 돼요. 그런데 예. 올해 지금 중앙정부에서 3천억 그것도 예. 이제 예. 목적 예. 예비비로 노후 예. 시설 예. 개선비로 3천억을 주면서 예.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예. 해버리니까 예. 뭐 비도도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보육구 문제는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인데 올해 지금 예산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렵게 해결을 했잖아요. 예. 기억하시는 도민들 계실 텐데 문재인 대표까지 내려오셔서 전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해 전북의 누리과정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이제 문 대표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는 내년에 당론으로 안고 가겠다. 예. 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예. 올해 아무것도 책임진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이 누리과정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전북교육청의 빚이 한 9천억에 예. 육박해 있거든요. 예. 전체 예산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빚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빚을 누리과정 예산용으로 빚을 얻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해 재정적으로.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그 뭐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뭐 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하는 길인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 외에도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은 그 예산이 반영돼 있고 유치원은 예산이 반영돼 있고 어린이집은 반영이 한 푼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 위해서 유치원 예산 분도 아예 도에서 삭감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예.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종사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도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유치원에 원화가 당선이 되면 마치 로또가 당선된 것처럼 학부모들이 환호하고 예. 어린이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는 없는 거죠. 누리과정은 똑같이 교육을 받을 보육을 할 권리가 국민들한테 있는 건데 한쪽은 주고 한쪽은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당장 지금 내년부터 어린이집 원아들 가진 부모들 같은 경우는 심각해지는 거죠. 어린이집 예. 운영 자체도 심각해지고. 예.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국민들 상당히 답답해 할 텐데 그 정치적인 협상력의 부재다. 혹시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무책임한 것이 됩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아예 이 부분들은 완고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누리당 이쪽도 뭐 그런 부분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고. 예. 근데 이제 새정년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당에서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냈어야 되는데 예. 결국 2조 1,000억이 드는 이 예산 전체 예산에서 3,000억의 목적 예비비로 해결하라 이렇게 됐던 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권이. 근데 정치권은 그런 무책임이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역 간의 갈등 또 어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심각하죠. 지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라도 이게 그야말로 그 보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참 아마 이 문제도 내년 총선의 주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얘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죠. 내년 그 2016년도에 아마 그 최대 이슈는 이제 총선이 될 것 같은데 총선을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올해 벌써부터 이제 총선 바람이 불고 있고 특히 이제 야권의 그 변화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고 또 뭐 천정배 의원 또 박주선 의원 등등 여러 가지 야권이 상당히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에 이게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거냐 이게 가장 상당히 큰 관심사인데요. 이경재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이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고 또 저렇게 행동할 수도 없는 아주 미묘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일이 흐를수록 안철수 신당의 어떤 파급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정치 질서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광주 전남하고 전라북도는 좀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친문이랄지 친노 어떤 성향이 좀 강해서 그 직접적인 그 영향을 광주 전남과 다른데 그래도 이 민심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유석엽 도당 위원장 혼자 지금 탈당을 했지만 전라북도는 예컨대 김관영 의원이랄지 김관영 의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한길 계열이고 또 이준석 의원은 손학구 계열 아닙니까? 추가 어떤 그 탈당도 가셔야될 수가 있고 특히 그 20% 새정치연합에서 20% 컷오프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 평가가 곧 나오게 되는데 1월 한 10일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특히 그 호남의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 컷오프 대상이 호남 의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벌써부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몇 명 뭐 이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재편의 어떤 그 속도를 내면서 예. 최정년의 약화, 안철수 신당 또는 다른 신당의 강화 맞물리면서 적어도 50대 50이랄지 뭐 60대 40이랄지 이런 세력 재편이 형성된 가운데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전라북도 정치 지형의 재편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변수가 예. 특히 이제 광주 전남하고 다른 게 정동영 변수가 있어요. 전라북도는 예. 예. 지금 뭐 반성 자숙 의미에서 순창에 와 있지만 사실은 정치 행위를 계속 해 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서울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청년 모임에 뭐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동영과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미 진작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사무실까지도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동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신당을 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정동영 의원이 혈혈단실 혼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뭔가 역량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세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라북도의 어떤 큰 구상 또는 한국 야권 정치의 어떤 큰 미래, 비전을 구상을 하면서 다듬는 순간이 아닌가.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김광수 소장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 14개 시장 구수 중에 7석이 예. 돼 있잖아요. 그 예견된 민심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저도 새정년 소속이지만 새정년이 집권 여당이랑 똑같잖아요. 예. 지역 예. 정치에서는. 새정년에 대한 피로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 투표 행위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시체말로 좀 죽을 써도 새정년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예. 그런 흐름들이 안철수 탈당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일정한 표도 잠식하면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예. 특히 지역에서도 그런 흐름이 강하다. 말하자면 기존의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년에 대한 피로감이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총선이 한번 이제 이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 지역에 새누리당과 두 개의 야당 부분들이 경합하는 형태의 선거 구도가 짜여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의 민심 흐름은 또 새누리당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두 개의 야당이 현실적으로 경합하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인물 중심 구도의 투표 행태로 주민들의 선택이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그 당에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신뢰받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해서 내놓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민심의 향배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어떤 정동영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뭐 제3지대 신당 부분으로 전정배, 정동영, 안철수, 유성엽 의원 이렇게 해서 합쳐졌을 때는 좀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워낙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해서 일단 예측이지 이게 또 막판에 또 전격적으로 일단 안철수 의원께서는 새정년하고 연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또 그 부분이 막판에 또 어떻게 통합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아직은 불가능하죠. 근데 강하게 아까 말한 그런 흐름, 민심의 흐름은 제3지대의 흐름은 강하게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안철수 의원이 얼마만큼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 부분들은 허수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강구한 어떤 지지층은 아니고 일정하게 식상한 부분들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몰리는 건데 그것이 현실 정치색으로 만드는 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상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래 새정치연합을 보면은 거의 좀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3개 파로 이렇게 나눠 원래부터 그 생리적으로 거기에 어떤 성격상의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면 문제고 이념간의 어떤 갈등이 그 잠재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원래 전라도 쪽에 옛날 그 민주당인가요? 옛날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전라도 이렇게 그 골수파
지금 뭐 박지원 뭐 또 그 김한길 뭐 그런 쪽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진보인 그 문재인 뭐 노무현 하고 이게 연결된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중도 지금 신당을 창당하는 그 안철수 현실 뭐 이렇게 그 어떤 노선을 걷는 그런 세 파가 그 통합이 돼 있다가 이게 이제 어떤 그 힘을 갖다가 결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년간의 갈등이 있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새정치연합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도 있고 또 이제 여당 전라북도도 보면은 그 여당에 대해서 여당을 싫지만 또 이 새정치연합에서 뭐 어떤 뭐 어떤 전라북도랄까요? 국민들을 위한 어떤 뚜렷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정치연합에 대한 신뢰가 또 떨어지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꽤 많기는 하지만 아마 과거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뭐랄까요 표를 다 가져가는 그런 현상보다는 상당히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죠. 전라북도에 상당히 올해 그 굵직한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뭐 쾌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뭐 낭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죠. 먼저 그 연구개발 특구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작업을 진행했던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전라북도 발전에 꽤 큰 이게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그 도민들한테 대중들한테는 상당히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해시키기도 좀 힘든 그런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 실장님께 좀 성과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요. 연구개발 특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8월 12일에 전국에서는 5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 연구개발 특구가.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4개는 대전에 있는 대덕, 광주, 부산, 대구 이렇게 대도시, 광역시였는데 도 단위에서는 먼저 최초로 지정되었다는 데가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전에 이어서 이 전라북도에 이게 국립연구소가 지금 13개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이 이 R&D 역량이 아주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그런 결과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원이 없는 지역에 지금 이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된 것도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특구가 인정되면서 바로 저희는 지금 정부에서 연구소 기업을 3군데나 지정을 받았는데 타 특구에서는 한 2년 정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4천여 건이 되는데 이 중에 이것을 제품화하거나 사업화를 하는 게 10% 미만입니다. 근데 이 연구개발 특구가 됨으로써 이 부분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는데 제가 조금 편의를 위해서 하나 표를 뺐는데 그러시죠.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됐을 때 이것은 전북에서 나오는 R&D 기술을 사업화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전북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들이 특구경 기업들이 R&D를 갖다가 개발을 했을 때 국가에서는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는 법인세, 소득세는 3년간 100%, 지방세도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는 7년간 100%. 이런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연구 성과면에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을 해서 연 100억 원 이상을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이 됨으로써 이 기술이 그 연구소나 대학에 있는 그것을 전북에 있는 기업에 이전해서 사업화를 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연구개발 특구에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연구 분석 결과로는 7조 원의 이제 생산 유발 효과,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사업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전라북도에 부가가치 효과가 많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저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연구개발 특구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하면 어려워해요. 잘 모르세요. 사실은 아까 우리 지원 실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연구개발 특구만큼 우리 전라북도 올해의 가장 큰 성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인데 도민들께서는 연구개발 특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양한 국가의 재정적인 세제 혜택이나 또는 이쪽 지역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연구한 성과물들이 집적이 돼서 사업화 단계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대단히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히 이제 지금 연구할 특구가 탄소 중심 또는 농생명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북만의 특화된 사업이에요.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전북의 어떤 새로운 발전 성장 동력들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 이제 특구 설명 좀 해주셨는데 더욱 더 좀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어쨌든 그동안에 뭐 제조업 기반도 좀 취약하고 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정보 뭐 이런 것 등등의 그 취약점을 안고 있어서 이걸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연구 성과들을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그 문제하고 그게 이제 어떤 현실적인 업체로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들이 우선 좀 완벽하게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산학연 말하자면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농진청이나 뭐 이런 국가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집적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도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농업진흥청 산하에 뭐 식량과학원,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이런 또 농수산대학 이것이 집적됐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마침 우리 이제 도정의 목표가 농업을 제1 키워드로 가고 있어서 이 농생명과 관련된 융복합산업들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연구개발 특구가 이제 그 하면서 내년에 아마 그 진흥재단 그 사무소가 아마 발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아마 한 10명 안팎 정도 이렇게 그 인력들이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를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조직이 좀 방대한 도에서 좀 많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저희 도에서는 이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저희 도의 가장 1번의 현안으로 지금 삼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로 해서 지금 전북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떻게든지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된 곳에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특히 전라북도의 특징 사업인 농생명 산업이나 탄소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개발한 그런 기술들을 창업을 하거나 도내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할 것이고요. 또 기업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받아가지고 사업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쭤본 김에 또 다른 이것도 그 큰 성과이긴 합니다만 익산의 그 백제 이제 유적지구 이게 세계 그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의해서. 이것도 사실 참 올해 그 빛날 만한 그 성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지금 이 백제 역사지구가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우리 백제 문화의 그 우수성이 전 세계, 그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 우리가 인정받았다고 재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됨으로써 여기에 수학여행 등 관광객 등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우선 가시적으로도 이게 지정된 금년에 현재 관광객이 작년 1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7만 명이 증가돼서 50%가 지금 증가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갖다가 더 보존 발전시킬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여기에서 있는 효과를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도 연계해서 같이 그 패키지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탈 관광의 관광 패스라인 구축하고도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계속 진행을 하겠고 예. 앞으로 또 내년에는 전라북도에는 다른 이런 백제 역사지구뿐만이 아니라 정읍의 무성서원이랄지 고창의 갯벌 등 그런 세계문화유산을 좀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세계유산으로 이제 그 등재된 것은 참 그 축하할 일인데 고창에 예를 들면 고인돌이라든지 이 전라북도에 그동안 세계유산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좀 남긴 사례가 있어서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에 그 남이섬이 있습니다. 또 거북섬이 있고, 근데 조그마한 섬인데도 거기에 상당히 그 관광객이 많이 가고,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 이유는 대부분 뭐 이렇게 저기 전주에도 뭐 한옥마을이 있고, 뭐 익산 보석단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또 아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익산 그 백제 유적지.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게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대부분 그 한 번 와서 그냥 단일 코스로 그냥 둘러보고 가는 그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까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이섬은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크루즈선도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볼거리,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락시설을 갖다가 뭐 민자 뭐 유치를 하든지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먹고 또 뭐 이렇게 그 또 관광을 보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어떤 유락시설에서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가 보완해 주지 않으면 이게 관광지가 상당히 어떤 그 활성화에 큰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게 체계적인 어떤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특구 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기업이라든지 또 대학 또 연구소뿐만 아니라 또 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또 행정권에서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정치권의 지원도 거기에 있어야만 이게 잘 모든 것이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관광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관광지와의 유기적인 연계 그리고 우리가 즐길거리와 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보완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일부 전문가들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이게 역사 관광 자원이 이 대중적인 확장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던데 또 하나는 이게 좀 충청권에 비해서 약간 조금 전라북도가 조금 처지는 듯한 느낌을 좀 개수가 좀 그렇게 돼요. 양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합니다. 역사 유적에 대한 관광이 좀 하드하죠.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좀 가벼움에 대한 선호가 높고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서 역사 유적이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변의 어떤 토탈 관광이라고 아까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건데 주변의 관광 부분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여놓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KTX 연계도 똑같고 그래서 접근성 문제하고 또 하나는 좀 예전에 누가 어떤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백제하면 일본 관광객들은 대단히 크게 생각합니다. 백제 유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의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계획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들은 와서 굉장히 선호하고 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유적지구, 역사 유적에 대한 관광이 좀 어렵긴 한데 이 부분하고 잘 연계해서 어떻게 토탈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들이 좀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능하다면 이제 그것이 그 공주 또 뭐 이렇게 그 부여 또 이제 익산 그게 이제 백제 문화권으로 이렇게 어떤 벨트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 개발하는
예. 지금은 상당히 그런 공동 개발하는 그 시스템이 많이 그 선진국들 그건 아마 양치사께서 지난번에 아마 협약을 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는 것도 이 백제 문화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송하진 도지사의 그 3대 키워드가 농업, 탄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관광인데요. 이제 이 캐치프레이즈가 관광객 1억 명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백제 역사지구가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 또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KTX가 개통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는 의미는 사실 개발 관광은 아니거든요. 유적장은 보존 관리가 1번이고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이랄지 지역 개발 또는 뭐 지역 그 경제에 상승하는 효과를 이제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전라북도는 한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김광수 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제사의 복원. 백제사는 상당히 일그러진 대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삼국사기랄지 또는 뭐 삼국유사 이런 데 나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뭐 스님 1년만 하도 그때 78세에 된 그 나이에 이걸 서술을 한 거예요. 또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의 그 정치인 김부시가 했고 김부시의 할아버지가 경순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싸움 한번 하지 않고 고려에 다 바친 마지막이란 말이죠. 다 이 신라의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유적자원의 보존 관리가 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백제 역사 문화 유적하면은 부여 공주를 떠올린다는 거 전국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익산이 그만큼 취약한데 그에 대한 어떤 보강 차원에서 전략적인 또 접근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대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성과 얘기하죠. 그 새만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그냥 국제공항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이게 올해 그 뜻하지 않게 좀 청신호가 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큰 일본 또 현안이 국제공항을 갖다가 저희 전라북도에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저희 도민들은 다 그 수건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진 상황을 보면은 국토부에서는 어디에 공항을 이제 세울 때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지금 금년 초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걸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 고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 종합계획에 이걸 전라북도의 국제공항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국 항공대학교에다가 저희가 그 항공수요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2030년까지 402만 명의 수요가 있음으로써 국제공항 항공수요 기준인 300만 명보다 지금 월등히 높은 걸로 지금 나와서 저희가 이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한 가지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청신호가 하나가 켜진 것은 공항을 만드는 제가 절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국제 그 공항을 만들려면 처음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국토부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간 다음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 국가 예산에 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억 원이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지금 아직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저희는 그걸 판단을 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함으로써 내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8억이 반영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국가 예산 국회에서 통과된 부대 의견에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라북도의 그 항공 환경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는 부대 의견을 국회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그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이 하나 지금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저희 그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나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항상 어떤 애로사항을 겪었던 그런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전라북도 전체 발전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역을 저희가 한중 경협단지로서 그 FTA의 하나의 그 전진기지로서 한중 하려고 정부에서 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기반과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공항 문제에 관해서 비슷한 생각들이신가요? 아니면 가장 큰 성과죠. 예. 사실은 올해 뭐 국회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뭐 지역에 체육관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예. 가장 큰 게 우리 전라북도에 공항과 관련된 예산 8억 반영된 게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것은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을 반영을 전제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행정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부산의 경남의 부산 경남의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켰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내에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청주공항이나 무안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제동을 많이 걸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김제공항 문제도 진작 친해서 우리 청주공항하고 똑같이 활성화됐을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또는 지역민들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좀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잘 지켜가야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행정적으로는 일단 후보지 부분들에서 지역민들의 갈등이나 특히 지금 갈등의 요지는 군산하고 김제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후보지 물색에서 잘 조정하고 이게 사실은 공항이 일정하게 님비 시설을 하나 하기도 해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후보지 물색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타 지역에서의 견제 그리고 혹시 이 입지를 둘러싼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 이걸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정상희 교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이게 아까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제5차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아마 용역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아마 국제공항이 이 새만금이나 이제 김제 또 이렇게 만경읍인가요? 만경읍 화푸지구에 그다음에 원래 전에 김제 지역 백산 그쪽에 이렇게 구지를 선정하려고 했다가 지금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국제공항은 하나 전라북도에도 들어와야 된다. 또 새만금 그런 뭐 문제도 있고 또 한중 경협 뭐 이렇게 어떤 체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국제공항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업도 유치할 수도 있고 관광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지 선정이 어느 쪽으로 될지는 확실히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 도면을 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원래 이제 김제 쪽이 하나 처음에 있던 건 아마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 아마 480억인가 이제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지를 구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김제 만경읍 화포지구 아니면 이제 군산 산당 가까이에 있는 새만금 개발 계획성 공항 애정 부지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선정이 될 것으로 예견이 저는 됩니다만은 이 새만금 개발 계획상 공항 애정 부지는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구입하기도 좀 부지 구입하기도 수월하고 또 하나는 미군 비행장이 군산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또 뭐 어떤 안보상 문제 때문에 미군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걸 잘 협의해서 나가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1단계 목표는 이제 정부의 공항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이 내부에서 부지 선정 문제는 가급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전라북도의 뭐 스탠스라고 할까요? 입장인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이경재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토론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장 낙마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당히 그동안 재임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해서요. 박경철 익산시장이
낙마했는데요. 상당히 안타깝죠. 뭐 불통 행정이랄지 뭐 시정일관 뉴스메이커였고 또 의회라는 거는 이제 하는 행정 추진의 파트너인데 의회를 또 무시하고 특히 언론도 무시하고 그래서 혼자 하는 어떤 행정을 결과가 이제 이렇게 여론화되면서 됐는데 아마 반면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치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방선거 때도 많이 출마를 할 텐데 협치, 포용 이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민주적인 어떤 질서,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전제된 사람이 행정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손실을 입고 또 사업, 뭐 하수 슬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중단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행정적 낭비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뭔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2015년을 보내면서 미처 마무리 그 말씀으로 못하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 정도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사영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전에 그 서울대 그 조국 교수분이신가요? 그 뭐 올해의 사자성어를 뭐 혼용무도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년 이제 병신년 한 해가 이제 또 도래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뭐 공직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뭐 뭔가 어떤 그 정도를 가는 공직자들은 좀 그런 그 물론 이제 그 거기에서 무슨 뭐 이제 뭐 조강지처에 얽힌 얘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그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좀 그렇고 뭔가 어떤 바른 길을 가는 그 정도를 가는 그런 그 공직자의 그 위상이 확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기 내년자에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어떤 그 유정자의 어떤 그 겉모습이라든지 번들한 말을 갖다가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 그 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 그 국민들에게 있었으면 또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네, 전라북도 도정은 많은 성과를 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어떤 한 해가 됐고 또 초석을 놓았는데 앞으로는 성과를 내는 그런 도정이 되길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큰 정치 이벤트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정치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어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훈 실장님. 오늘 토론의 주제도 있었지만 연구개발 특구랄지 백제 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새만금 공항의 정부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성과를 볼 수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지금 2017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나 그런 부분 또 새만금 특별법 개정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금년이 방금 이경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라북도정의 그 삼락농정 토탈관광 그 다음에 탄소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면은 내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라북도에 이끌어 나가고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석 의장님.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과물들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부분들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또 내년에 이제 총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좀 선택해서 지역 발전의 어떤 동력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성과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회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이런 성과들이 좀 우리 서민들이 좀 따뜻하게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성과로 다가올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는 그런 성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2015년 시사진단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신년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